안녕하세요. 은은한 책방 방지기 닥터 실버입니다. 지금은 이제 4월 초죠. 4월 초 첫째 주입니다. 이런 시기에는 대한민국이 항상 이 벚꽃놀이로 많이 유명하죠. 아마 저 남쪽 주로 진해가 가장 유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진해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이제 서울 쪽으로 올라오면서 이 벚꽃들이 흐드러진다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이제 꽃놀이 딱 이런 시기에 우리가 책을 또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소개해드린 책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자신의 모습을 변화시키고 발전하는 그러한 내용이었다면, 오늘 제가 소개할 책은 나 스스로에 대한 변화, 즉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떠한 자세로 변해갈 것이고, 그리고 나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제 이러한 내용으로 쓴 책들이 몇 권이 사실 굉장히 많죠. 아마 살면서 이런 책을 안 읽어본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오히려 이런 책을 안 읽었다면 너무 자신한테 관심이 없거나 너무 과하게 자신감이 많거나 두 부류 중에 한 부류겠죠.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자신에게 자신감이 강한 사람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어딜 가나 우리 보통 사람들 보면 무대 위에 선다던가 남의 앞에 있을 때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있죠. 대부분이 머리에 손이 올라간다든가 눈빛이 흔들리면서 여기저기 쭈뼛쭈뼛 된다든가 이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근데 과연 그것이 부끄러운 모습은 아닌데, 그래도 이제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좀 더 자신 있게 자신을 이끌어갈까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죠. 자, 오늘 소개할 책 제목은 나는 오늘도 나를 응원한다. 이 부제에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평생 흔들리지 않을 자신감 회복 프로젝트. 이 책은 비즈니스 북스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그리고 저자는 마리사 피어. 전 사실 이 저자를 처음 봤어요. 물론 제가 전 세계의 모든 저자를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20년 넘게 왕족, 록스타, 유명 배우, 슈퍼모델, 기업 CEO 또는 스포츠 선수, 일반인 등 다양한 이력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상담해온 영국 최고의 심리치료사다라고 표현되어 있네요. 그리고 세계 최고의 최면학 교육기관인 로스앤젤레스 최면요법 교육연구소에서 수학하였다. 자신이 개발한 독특한 최면 치료법으로 절망에 빠진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찾아주었다. 이렇게 이제 이 저자에 대해서 좀 더 길게 나와 있기는 한데, 이제 마지막 이 저자가 한 말이 있어서 그것만 읽어드릴게요. 작은 말에도 쉽게 상처받는 사람, 지금의 내가 왠지 못마땅한 사람, 남에게 관대하면서 나에게만 엄격한 사람, 누군가에게 거절당할까봐 두려운 사람, 번번이 연애에 실패하는 사람, 머리와 마음이 따로 노는 사람, 다이어트나 금연에 실패해 본 적 있는 사람들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이거 왠지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씩은 다 느껴지는 거 있지 않나요? 저는 아주 어릴 때 이 중에서 작은 말에도 쉽게 상처받는 사람?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초등학교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조금 이건 저만 그랬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면이 있죠. 자, 이런 모든 이들에게 이제 이 책을 한번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이 목차를 한번 보시면 처음에 프롤로그라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혹시라도 이 책을 읽는 분들이 계시면, 저는 항상 모든 책을 볼 때 이 추천의 글이라든가 서문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왜냐면 어느 정도의 이 책 전체의 분위기를 알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책을 읽어나갈 때에 좀 이해하기가 좀 더 편해지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프롤로그, 이 프로그램은 왜 좋은가,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다른가, 이 프로그램의 효과는 왜 오래 지속되는가,
이 책이 아까 제가 부제를 갖다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평생 흔들리지 않을 자신감 회복 프로젝트. 그러니까 이 책이 가지는 부제가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책 전체를 읽어 나가는 것은 내가 어떤 하나의 프로젝트에 소속되어 간다라고 이해하고 읽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에 이제 목차 보면 스텝 1 스텝 1은 태도, 스텝 2 마음, 그 다음에 스텝 3 비판, 스텝 4 언어, 스텝 5 목표, 스텝 6 상상, 스텝 7 감정, 스텝 8 믿음, 스텝 9 우울증, 스텝 10 반복. 사실 이 하나하나가 우리 모든 삶에서 항상 생각을 해왔고 항상 겪어가는 과정이죠. 물론 여기서 우울증이라는 단어가 조금 눈에 거슬릴 수도 있어요. 우울증? 근데 우리가 알고 보면 우울증이라는 것이 꼭 무슨 눈물 흘리면서 너무 슬퍼하고 막 처절하게 빠지는 이런 것만이 우울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의 어떤 감성이 평소와 너무 다르게 약간 침울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것도 뭐 좀 깊이 말하면 우울증의 한 분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뭐 어떤 병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러할 때 이러한 느낌이 들 때는 이제 어떻게 해라 라는 약간 프로젝트성 그런 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일단 이 책을 뒤에 이제 프로젝트를 읽어가기 전에 약간 이 마리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이 책에서 추천의 글이 있어요. 그 부분이 조금 이 책을 읽어가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거기를 먼저 읽어드리고 그리고 나서 중간중간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추천의 글. 오래된 상처를 치유해주는 놀라운 책. 이렇게 제목이 있네요. 자, 읽겠습니다. 마리사와 내가 처음 만나게 된 것은 신의 오발탄 같은 극적인 우연이 아니라 순전히 일 때문이었다. 그래도 이후 15년 넘게 친분 관계를 이어오고 있으니 이제 우리는 관계의 최고점으로 올라선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마리사처럼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난 심리 상담가를 만난 것은 내게 커다란 행운이었다. 나는 그동안 수많은 사람에게 마리사를 소개해 주었다. 그 중에는 세계적인 명사도 있고 꽤 유명한 사람도 있었다. 또한 조금 알려진 사람과 세간의 인지도가 거의 없는 평범한 사람도 있다. 흥미롭게도 그 각양각색의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도움을 필요로 했다는 점이다. 나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그들에게 마리사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그녀라면 분명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단언컨대 그녀의 특별한 능력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킨다. 그녀를 존경하고 또한 그녀의 능력을 믿는 나는 내 방송 프로그램인 셀러브리티 핏 클럽에서 그녀에게 중요한 역할을 맡겼고 그녀는 8명의 유명 인사를 도와 4개월 만에 놀라운 체중 감량 결과를 이끌어냈다. 마리사는 심리 상담가로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그녀의 도움과 조언을 얻기 위해 세계 곳곳에서 많은 사람이 찾아온다. 실제로 그녀는 온갖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을 도와 괄호 열고 그 중에는 가혹한 학대에 시달리는 사람도 있었다. 괄호 닫고 극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 지금까지 나는 이 분야에서 그녀만큼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인물을 본 적이 없다. 왠지 여기까지만 읽어도 벌써 이 마리사 피어가 쓴 이 책,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왠지 좀 믿음이 가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제가 좀 읽어드렸어요. 그래서 추천의 글도 사실 굉장히 길어요. 다 읽을 수는 없어서 일단 한번 읽어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 책의 이제 일부분, 자, 어느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까? 이 책이 가지는 페이지가 약 한 360페이지 정도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모든 부분이 다 굉장히 주옥같이 좋아요.
그런데 다 읽을 수는 없죠. 그래서 부분을 좀 발췌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자, 29페이지 보게 되면 타고난 자신감을 손상시키는 계기들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글이 이어집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건 어디에 나오냐면 스텝 1 태도에서 나오는 소제목이에요. 마음의 법칙 중 하나는 언제나 감정이 이성을 이긴다는 것이다. 감정은 이성보다 훨씬 더 강하다. 그래서 이성보다 감정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잠깐 제가 부연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 딱 세 줄이거든요. 보통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왜 이성적으로 좀 하지? 이성적으로 컨트롤해야지 왜 감성을 조절 못하냐? 이런 얘기를 살면서 굉장히 많이 하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소속되어 있는 어떤 직장이 굉장히 이성적인 직장이거든요. 그 업무 자체가. 그런데 솔직히 그렇게 말하는 우리들이 솔직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이건 정말 공감이 가요. 아무리 내가 이성적인 그런 업무를 많이 하는 직장인이지만 솔직히 감정이 이성을 이기지 못한다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모든 사람이 조금 더 솔직하게 이걸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부연을 좀 했습니다.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주저앉고 싶거나 어떤 행동을 하기가 두려울 때 당신은 감정을 다스리고 변화시켜야 한다. 앞으로 이 책에서 그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감정만 제대로 다스린다면 사람들 앞에 나서거나 집중적으로 관심을 받을 때 혹은 낯선 사람 앞에서 이야기할 때 아무런 두려움 없이 그 행동을 즐길 수 있다. 오히려 어린아이처럼 관심받는 것에서 편안함을 느끼게 된다. 아기나 어린아이의 행동은 우리에게 저마다 타고난 내면의 자신감이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준다. 딸 아이가 4살이었을 때 나는 종종 딸과 딸의 친구들을 차에 태워 유치원까지 데려다 주었다. 가는 길에 누가 노래해 볼래? 하고 물으면 아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저요 제가 할래요, 저 진짜 노래 잘해요 라며 소리쳤다. 음정, 박자, 가사가 모두 엉망인데도 자신이 누구보다 노래를 잘한다는 듯 자신있게 노래하는 모습이 어찌나 사랑스럽던지. 만약 내가 14살이 된 아이들에게 그런 요구를 했다면 어땠을까? 아마도 아이들은 무슨 생뚱맞은 요구냐는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서로를 쳐다보며 내 말을 무시했을 것이다. 또한 내 딸은 친구들 앞에서 창피하게 왜 그러느냐고 투덜댔을 게 뻔하다. 14살쯤 되면 아이들은 평가받는 것, 괄호 열고, 특히 나쁘게 평가받는 것, 괄호 닫고를 두려워한다. 이러한 두려움은 유아기 때는 존재하지 않던 것이다. 사실 당신 자신을 제외한 어느 누구도 당신을 평가할 수 없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제대로 평가하는 법을 배우면 평생 사라지지 않을 최고의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 7살 된 내 조카는 운동 감각을 타고났다. 조카는 자신이 학교에서 가장 잘 달린다고 자랑스럽게 말한다. 테니스에도 남다른 소질이 있음을 인정받은 조카는 절대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않는다. 그런 조카 녀석이 기특해서 얼마 전에 내가 물었다. 학교에서 내가 최고라며? 아니에요. 이 근처 6개 학교 전체에서 최고예요. 거드름을 피우는 게 아니라 그냥 사실 그대로를 말한다는 투였다. 조카는 겸손해야 한다거나 자랑하면 안 된다는 식의 훈계를 들은 적이 없고 형제나 친구들의 질투를 경험하지도 않았다. 그렇다면 조카의 그런 자신감은 계속해서 유지될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다. 자라면서 우리는 타인에게 비치는 자기 모습에 신경 쓰고 다른 사람의 반응에 적응하려 애쓰기 시작한다. 내 딸이 8살 때 학교 운동회에서 2등을 했다. 아이에게 와, 전교에서 2등 했구나. 정말 대단해. 라고 했더니 아이는 곧바로 아니에요. 전교생이 몇 명 되지 않아 2등이라고 해봐야 별것 아니에요.
라며 자기 폄하식 대답을 했다. 나는 그렇지 않아. 넌 대단한 일을 해낸 거야.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라고 말해주었다. 아이는 벌써부터 자신을 과소평가하고 있었던 것이다. 자신의 특별한 재능이나 능력, 소질에 대해 자신감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또한 그것은 기분 좋은 일이기도 하다. 기억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세상에 태어났을 때 당신은 분명 뭐든 잘하는 사람이었다. 작은 입을 오물거리며 비키 비키 라고 말하면 부모님은 비스킷이라고? 이젠 제법 말을 잘하네? 라며 엉덩이를 토닥여 주었다. 당신의 모든 행동, 즉 걷고 말하고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웃는 행동에 박수와 칭찬이 쏟아졌다. 심지어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는 것도 칭찬을 받았다. 당신이 실수하고 단어를 잘못 사용하고 머리카락에 음식물을 묻히고 신발을 바꿔 신고 속옷 입는 것을 잊어도 부모님은 그런 모습까지 귀여워하며 사진을 찍기도 했다. 그런데 형제들이 늘어나거나 학교에 들어가면 그 전처럼 칭찬을 자주 받지 못한다. 다른 아이들보다 더 빨리 잘해야 겨우 칭찬을 받았고 실수를 하면 그것을 귀엽다거나 사랑스럽게 봐주지 않는다. 어느 날 딸아이를 교실까지 데려다 줬는데 아이가 같은 반 친구를 가리키며 말했다. 쟤는 노트에 자기 이름을 깔끔하게 잘 쓸 수 있는데 나는 잘 못해요. 저 아이 이름은 미아고 내 이름은 페드라잖아. 내 이름이 훨씬 복잡해서 깔끔하게 쓰기가 더 힘들어. 그리고 어른이 되면 누가 더 이름을 깔끔하게 쓰는지 따위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 어른이 되면 누구나 이름을 잘 쓸 수 있거든. 그리고 페드라, 너는 그림을 잘 그리잖아. 아마 너보다 잘 그리는 친구는 없을 거야. 속상하게도 딸아이가 다니던 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발달 과정을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여 평가했다. 노력이 아니라 평가표에 기재된 결과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이들의 자존감을 얼마나 많이 훼손했을까? 자신의 본래 능력보다 낮은 성과를 내는 이유는 진정한 자기 모습에 다가서는 것을 방해하는 믿음이 마음을 점령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잘못된 믿음을 찾아내 마음에서 몽땅 내쫓아야 한다. 우리는 모두 특정 방식으로 행동하고 반응하도록 프로그램화되어 있다. 이는 곧 인간의 행동에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당신의 내면에 있는 프로그램을 다시 설정하면 부적절한 역할 모델과 잘못된 조언 및 믿음으로 형성된 사고방식을 없앨 수 있다. 그것이 사라지면 태어날 때부터 본래 갖고 있던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다. 부정적인 믿음과 습관 버리기. 여기는 이 중간에 나오는 소제목입니다. 부정적인 믿음과 습관 버리기. 자,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당신의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 모든 부정적인 믿음에 질문을 던져보라. 왜 당신은 스스로를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왜 그런 믿음이 생겨났는가? 당신에게 처음으로 그 말을 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는 당신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 사람인가? 그는 어떤 근거로 그런 잘못된 가정을 했는가? 제가 이 부분 잠깐 부연을 좀 들어가겠습니다. 정말 이게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서 여러분 살면서 누군가가 당신에게 이렇다 저렇다 좀 비하하거나 비평하는 말을 많이 듣게 되죠. 정말 이런 거예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이 도대체 뭔데?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여기 써 있죠. 당신에게 처음으로 그 말을 한 사람은 누구인가? 물론 어린아이 입장에서 어른이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영향이 좀 커요. 하지만 그 어른이 꼭 당신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절대적인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은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이런 말이 있죠. 그는 당신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 사람인가? 맞아요. 우리가 어디 모임이나 어디 단체에 들어가게 되면 뭐 하루 이틀밖에 안 봤는데 괜히 이상한
비평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신에 대해서. 자, 그런 말들에 굳이 상처를 많이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몇 줄 안 되는 말인데, 정말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도대체 뭔데라는 생각을 먼저 한번 해보셔야 돼요. 뭐 선배가 됐던 선생님이 됐던, 물론 그분들이 도움을 주려는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너무 자신에 대해서 그 비하된 언어와 표현을 가지고 스스로를 너무 이렇게 자신감을 잃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제가 중간에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이어가겠습니다. 이 부분만 다시 읽을게요. 왜 당신은 스스로를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왜 그런 믿음이 생겨났는가? 당신에게 처음으로 그 말을 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는 당신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 사람인가? 그는 어떤 근거로 그런 잘못된 가정을 했는가? 크게 성공을 거둔 사람 중에는 한때 주변 사람들로부터 절대 성공하지 못할 거라는 말을 들은 사람도 있다. 엘비스 프레슬리는 그랜드 올 오프리에서 첫 공연을 한 후 쫓겨났다. 그때 그는 당신은 재능이 없어 절대 가수가 될 수 없으니 다시 트럭 운전이나 해 라는 말을 들었다. 비틀스는 데카 레코드사의 오디션에서 탈락했고, 조앤 롤링의 첫 작품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은 출판사에서 여러 번 거절당했으며,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학습장애 진단에서 교육 부적격자라는 말을 들었다. 20세기 최고의 발명가인 토머스 에디슨도 어린 시절에 학교에서 쫓겨났으며 머리가 나빠 교육조차 시킬 수 없는 아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다. 잠시 위에 혹시라도 이 지금 듣는 분들께서 아마 20대 초중반 정도면 엘비스 프레슬리를 잘 모를 것 같아요. 좀 잠깐 설명드릴게요. 왜냐하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엘비스 프레슬리라든가 여기 나오는 지금 비틀스는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잘 들려지지 않는 음악인데, 엘비스 프레슬리나 비틀스는 그 시대에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정말 월드 탑 클래스 스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사람 누구야? 라는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서 제가 중간에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날 크게 성공한 인물이나 부자 중에는 한때 능력이 없다고 무시당하던 사람이 많다. 유명 요리사 고든 램지는 부상 때문에 글래스고 레인저스 축구팀에서 쫓겨난 경험이 있다. 바닥부터 시작해 차근차근 출세 곡선을 올라갔던 TV 프로그램 제작자 사이먼 코웰과 유명한 기업가 피터 존스는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잃었지만 결국 재기에 성공했다. 펠릭스 데니스는 과거에 잡지 오즈를 출간한 이후 2명의 동료와 함께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판사가 그를 다른 두 공동 피고인보다 지능이 훨씬 떨어지므로 책임이 가볍다고 판단한 덕분에 더 짧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감옥에서 나온 이후 그는 7억 5천만 파운드로 추정되는 재산을 쌓은 갑부이자 미디어계 거물이 되었다. 소문에 따르면 그는 판사의 판단에 기분이 상한 나머지 자신이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더욱 이를 악물고 노력했다고 한다. 우리의 생각과 믿음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 종종 자신의 믿음에 질문을 던지고 의심해 보면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발견하게 된다. 단, 그 믿음은 더 좋은 믿음으로 바뀌어야 한다.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면 나는 우선 그들이 무엇을 믿는지 살펴본다. 그들은 대개 다음과 같은 믿음에 사로잡혀 있다. 나는 항상 불안하고 남의 시선을 의식한다. 나는 자신 있게 행동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나는 평생 수줍어하며 살았다. 우리 가족도 모두 나처럼 남의 시선을 의식한다. 나는 열심히 노력해도 시험에 통과할 수 없다. 나는 인터뷰를 잘 못한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무서워하는 사람과 대화를 잘 못한다. 내 인간관계는 늘 최악이었다. 마치 내가 패배자들만 골라서 끌어당기는 것 같다.
이러한 믿음은 사실인 경우가 별로 없다. 하지만 자신에 대해 계속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언제까지나 그것을 끌어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설령 그 믿음이 일정 부분 사실일지라도 당신은 그 믿음을 바꿀 수 있으며 믿음이 변화하면 당신의 자신감도 바뀐다. 우리의 생각은 신체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특정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얼굴이 붉어지는 것은 생각이 인체의 혈류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다. 생각은 불안함과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고 혈압과 심박동수를 증가시키기도 한다. 같은 방법으로 생각은 자신감에 매우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데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각은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 둘째, 감정은 행동을 좌우한다. 셋째, 행동은 자세를 결정한다. 결국 생각은 모든 것에 영향을 주고 모든 것을 통제한다. 그 생각을 하는 주제는 바로 당신이므로 당신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스스로를 바꿀 수 있다. 이 책은 당신에게 그 방법을 알려준다. 그것을 제대로 활용할 경우 그 어떤 약물 치료보다 효과가 크다. 지금부터 당신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이미지와 말, 믿음을 변화시키는 방법에 주목해보자. 이것은 당신의 자신감과 자존감을 크게 높여줄 것이다. 35페이지. 자, 일단 여기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이제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아니, 뭐 자신감을 가진다고 내가 어떻게 변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아마도 그런 생각 굉장히 많이 했을 겁니다. 근데 이런 얘기가 있죠. 해보지 않고 먼저 평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정말 이게 그래도 한번 여기서 이 책에서 말한 것처럼 자신의 생각을 좀 바꿔보고 스스로 자신감을 가지려고 노력해보는 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전거 타는 거 아시죠? 아마 웬만하신 분들 다 자전거 한번 타보셨을 거고 탈 줄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도 제 기억이 나거든요. 초등학교 때인데 처음에는 이제 4발 자전거 타잖아요. 그리고 나서 3발 자전거였나? 아니요, 4발 자전거 타다가 바로 이제 바퀴 2개짜리로 간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하죠. 뒤에서 잡아주는 사람이 내가 잡아줄게 걱정하지 마. 이게 뭡니까? 자신감을 가지라는 거죠. 근데 분명히 나는 자신감이 없어서 놓으면 안 돼 이렇게 하죠. 근데 어느 순간 알고 보면 내가 혼자서 2바퀴를 굴려가고 있죠. 그러니까 그게 결국 처음엔 뭐였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믿음인데, 알고 보면 그 다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내 스스로에 대한 믿음으로도 충분히 가능했다는 이런 증거가 될 수가 있어요. 한번 자기가 자전거를 탔던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아마 거의 똑같을 거예요. 알고 보면 그게 다른 사람을 믿은 게 아니에요. 2바퀴를 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있는 것은 그 다른 사람은 결국 자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일상생활 모든 부분에서 적용을 했을 때 내가 해내지 못한 많은 것들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생긴다라는 의미로 저는 이제 이 부분이 해석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이 들으실 때 어땠을까요? 뭐 좋은 내용이었을 것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책의 제목, 나는 오늘도 나를 응원한다. 이제 오늘 첫 번째 시간이었죠. 이제 다음에 제가 읽어드릴 이 내용은 스텝 3가 비판이라고 돼 있어요. 거기에서 제 소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내면에서 들려오는 비판을 잠재우는 방법.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남들이 나를 비판하는 것도 있지만 알고 보면 스스로 자신을 비판하는 부분 때문에 무언가를 해내지 못하죠. 해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시작도 못하는 경우가 많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제 마리사 피어는 무엇라고 얘기를 하는가, 이런 얘기를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아까 제가 처음에 이런 얘기했죠. 4월 초 너무 날씨가 좋아요. 이제 여기는 한국입니다. 한국은 봄이죠. 정말 이럴 때는 이렇게 가슴이 되게 막, 우리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뭐
봄의 병, 뭐 가을의 병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이럴 때일수록 이런 좋은 책을 읽어가면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살찌우고 자신감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청취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은은한 책방의 방지기 닥터 실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은은한 책방의 방지기 닥터 실버입니다. 자, 지금 4월이에요, 그쵸? 여러분 듣는 사람도 4월이고 제가 지금 녹음하는 이 시간도 4월입니다. 봄이에요, 한국에서는. 근데 이게 지난번에 제가 예고해드린 것처럼 자, 오늘 이제 책 제목은 나는 오늘도 나를 응원한다. 지은이 마리사 피어. 마리사 피아에 대해서는 아마 그 앞편에서 설명을 제가 좀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을 하고, 자, 오늘의 제목은 스텝 3 대제목이 비판입니다. 그리고 소제목은 내면에서 들려오는 비판을 잠재우는 방법이라는 이제 제목이에요. 자, 이거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 또한, 아니 전 세계에는 모든 사람들이 내면에서 들려오는 비판, 이거 경험 안 해본 적 없죠. 일을 하든 또 누가 무슨 일을 시켰든 또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서 뭘 하려고 하든 항상 거기서 부딪히는 게 그거잖아요. 내가 할 수 있을까? 안 돼. 괜히 남들한테 욕먹을 것 같은데. 이건 이제 일반적으로 좀 이제 일적인 얘기고,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개인적으로 한번 사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솔직히 남자들 이런 경험 많잖아. 그렇지 않아요? 저쪽이 너무 예쁜 여성이 내가 좀 다가가 보고 싶은데 아예 안 돼. 나 같은 사람이 되겠어? 이런 것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다 내면에서 들려오는 비판이거든요. 이 내면에서 들려오는 비판이 도대체 왜? 그러니까 내가 단지 자신감이 없다? 그럼 자신감이 없는 이유가 뭘까? 또는 자신감이 있어도 될 사람이 자신감을 갖지 못하는 것일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쾌하게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리사 피어에서 이제 무엇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지, 자, 이걸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5입니다. 내면에서 들려오는 비판을 잠재우는 방법. 현재 당신의 삶에 가장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판자는 바로 당신 자신이다. 우리는 직장 상사나 전 배우자, 애인 혹은 오래된 적수보다 훨씬 더 혹독하게 자기 자신을 비판한다. 스스로에게 말하는 방식, 자신에게 말을 걸 때 사용하는 어휘와 말투는 우리의 감정 상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그것은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다. 당신 스스로 자신을 주저앉히면 안 된다. 세상에는 이미 남을 비판하고 깎아내리는 사람이 충분히 많다. 당신까지 거기에 가세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훌륭한 사람은 타인을 칭찬하지만 못난 사람은 타인을 욕하고 비판한다. 비판은 사람을 움츠러들게 만들고 칭찬은 사람을 일으켜 세운다. 만일 당신이 깜빡해서 열쇠를 집에 놓고 나오거나 지도도 없이 낯선 곳에 갔다면 이런 멍청한 짓을 하다니 난 정말 바보 같아 라고 생각하겠는가? 아니면 이런 실수를 했군,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지도가 없어도 길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겠는가? 당신은 어느 쪽인가? 큰 실수를 저질러 호된 경험을 하고 나면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 경험으로부터 무언가를 배우기 때문이다. 나는 차 안에 열쇠를 꽂은 채로 문을 닫아버리는 실수를 딱 한 번 저질렀는데 서비스 직원을 부르는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 이후 2번 다시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차에서 내리기 전에 늘 열쇠를 점검하는 습관을 들였다. 한 번은 어느 추운 날 밤에
달랑 티셔츠 하나만 입고 쓰레기를 버리려고 집 앞에 나갔는데 등 뒤로 문이 꽝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안타깝게도 자동으로 잠기는 문이었다. 열쇠를 갖고 나가지 않았던 나는 크게 당황했고 한참 동안 집 밖에서 오들오들 떨어야 했다. 물론 이후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다. 내면의 목소리는 다음부터는 그것을 잊지 마. 다시는 그곳에 가지 마. 두 번 다시 그런 실수를 하지 마. 무엇뭐를 꼭 기억해. 라는 말로 당신을 돕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이 바보, 돌대가리, 멍청한 패배자라고 말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듣는 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 자신에게 하는 말, 즉 당신이 스스로에게 속삭이는 믿음이다. 당신은 인간이고 인간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스스로를 깎아내리지 마라. 발전하고 나아지는 유일한 방법은 실수를 통해 무언가를 배우는 것임을 깨달아라. 사람은 그런 과정을 통해 진짜 배움을 얻을 수 있다. 실수를 해보지 않으면 배우지도 못한다. 그러니 실수를 하더라도 언짢은 기분에 파묻히거나 너무 자책하지 마라.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당신 역시 실수를 통해 중요한 걸 배우는 중이라고 마음을 다독여라. 나폴레옹은 실수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라고 말했다.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동안 나는 스페인어를 배운 적이 있다. 당시 나는 데려가다, 영어로 take에 해당하는 스페인어가 상황에 따라 성적인 의미로도 쓰인다는 사실을 몰랐다. 그래서 스페인 출신 남자친구의 어머니에게 스페인어로 엉뚱하게 말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제 차로 쇼핑하는 곳까지 데려다 드릴게요. 알고 보니 내가 여러 사람이 듣는 자리에서 어머니에게 제 차에서 당신과 섹스를 할 거예요 라고 말한 셈이었다. 그 분이 매우 난감한 표정으로 쳐다보시기에 나는 내 스페인어를 알아듣지 못한 줄 알고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하기까지 했다. 누군가가 내 실수를 지적해준 다음에야 나는 사람들이 왜 황당한 표정을 지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이후에는 절대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자신을 존중하는 것과 같다. 이를 위한 방법 중 하나는 내면의 비난을 잠재우는 것, 자기 행동을 자책하는 대신 스스로를 격려하는 것이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라. 전화하는 것을 잊다니 정말 중요한 전화였는데 난 정말 구제불능이야.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화살표. 이제라도 기억해서 다행이야. 아직 늦지 않았어. 지금 전화를 걸어도 충분히 이해해 줄 거야. 공과금을 냈어야 하는데 난 건망증이 너무 심해. 형편없는 기억력 탓에 연체료까지 지불하게 됐어. 난 정말 바보 같아. 화살표. 은행에 직접 가는 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동이체를 신청해야겠어. 휴대전화 충전하는 걸 또 잊었어. 어휴, 이 바보 천치. 나 정말 구제불능이야. 화살표. 자동차용 충전기를 사거나 여분의 배터리를 회사에 놓고 다녀야겠어. 가방에 넣어두는 것도 괜찮고. 똑같은 상황이지만 화살표가 있는 쪽의 말은 스스로를 격려한다. 비판과 비난에서는 의기소침 외에 아무것도 건질 게 없다. 아기들이 타고난 자존감과 자신감을 유지하는 중요한 이유는 내면의 비판의 목소리가 없기 때문이다.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면 아기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음식을 엎질렀네, 이런 바보 같으니라고. 팬티에 오줌을 쌌잖아, 난 정말 골칫거리야. 나는 안 돼, 걸을 줄도 모르는 패배자야. 나는 저걸 잘할 수 없어, 무능력하고 쓸모도 없어. 아기들은 실수를 저지를 때조차 자신에 대한 애정을 잃지 않는다. 당신도 그렇게 하라. 내면의 비판의 목소리가 아예 없다고 상상하고 자기 비판을 중단하라. 비판의 목소리를 끄기 위해 당신이 해야 할 육체적 행동은 하나도 없다. 다만
자존감과 자신감을 해치는 생각을 마음속에서 싹둑 잘라내기만 하면 된다. 지금부터 비판적인 목소리의 볼륨을 0으로 맞춰라. 같은 집에 사는 배우자나 친구가 매일 당신의 잘못 혹은 단점을 지적한다고 상상해보라. 당신이 요리하는 동안 그들이 당신을 지켜보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지금 요리를 다 망치고 있잖아. 라고 하거나 당신의 옷차림을 보고 패션 감각이 전혀 없네.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입은 거야? 라고 하면 당신의 기분이 어떨까? 당신이 일하는 모습을 보고 엉망이군.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라고 말하면 당신의 심정이 어떨까? 운전을 하는데 조수석에 앉은 사람이 길을 잘못 들어섰어. 이 길로 들어서지 말았어야 했는데 약속 시간에 늦게 생겼네? 앞차를 추월해야 돼. 속도가 너무 느리잖아. 이래가지고는 주차장에 제대로 차도 못 대겠군. 하고 떠들 때 운전자가 느끼는 기분이 어떤지 웬만한 사람은 다 안다. 대개는 그런 사람을 차창 밖으로 내던지고 싶은 심정이 된다. 제가 여기서 좀 웃을게요. 정말 동감하지 않아요? 사실 이런 문제가 제일 많이 생기는 게 그냥 솔직히 우리 일상 속에서 남녀 관계에서 이런 일이 많이 생기죠. 혹시 이것을 듣고 있는 남성분들에게 제가 이런 얘기 할게요. 제가 좀 이렇게 충고한다고 혹시라도 그렇게 느끼지 마시고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원래요, 남자들은 옆에 여성분이 앉아 있을 때 또는 여성분이 운전할 때 절대 간섭하면 안 돼요. 제일 많이 남녀가 틀어지는 계기 중에 하나가 운전 가르쳐 주는 거 있죠. 그거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운전은 그냥 운전학원에서 배우게 하세요. 운전 가르치는 그 1시간을 딱 지나면 아마 한 달도 안 돼서 헤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제가 사실은 여기 보면 그런 사람을 차창 밖으로 내던지고 싶은 심정, 저도 정말 동감하거든요. 아마 다들 여성분들 다 동감하지 않으세요? 이런 남자 갑자기 싫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재밌어서 제가 한번 웃어봤습니다. 자, 이어갈게요. 그런데 곰곰 생각해보라. 혹시 당신 자신이 매일 자신을 향해 그 조수석에 앉아있는 사람처럼 굴고 있지 않은가? 이제 그만 멈춰라. 만일 당신의 친구가 그런 역할을 해왔다면 앞으로 더 좋은 친구를 사귀면 된다. 지금부터 스스로에게 부정적인 말을 내뱉을 때마다 즉시 멈추고 긍정적인 목소리로 바꿔라.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하면 당신의 자신감이 안팎으로 자라난다. 딸 아이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아이는 등교하기 위해 집을 나섰다가 툭 하면 5분도 안 되어 되돌아왔다. 그럴 때마다 나는 뭘 잊었니? 라고 묻지 않고 갑자기 뭔가가 생각났어? 라고 물었다. 사실 나는 아이가 5분 안에 뭔가를 기억해내고 집으로 돌아온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아이가 스스로를 기억력이 나쁜 아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만 바랄 뿐이었다. 갑자기 뭔가가 생각났어? 라고 말함으로써 나는 아이에게 기억력이 나쁜 것이 아니라 기억력이 좋다는 인식을 심어준 셈이었다. 내 기억력은 형편없어. 꼭 필요한 순간에 먹통이 되어버려. 나는 정말 바보야.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당신은 일종의 선언을 하는 셈이다. 우리의 내면에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우리가 스스로 기대하는 대로 괄호 열고 좋은 기대든 나쁜 기대든 괄호 닫고 바뀌도록 만든다. 따라서 나는 기억력이 나빠 라고 자책하면 그것은 당신의 기억력이 더 나빠지는 데 기여한다. 반면 몇 초 안에 생각날 거야. 난 기억력이 아주 좋으니까 하고 생각하면 정말로 그렇게 될 것이다. 제가 여기 잠깐 부연을 할게요. 이게 아마 아이를 기르시는 부모님들이 아마 자식들에게 많이 하는 얘기일 수도 있고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일 수 있는데 저도 예전에 이제 학생들 이렇게 가르치는 과외도 많이 했었고 제 자신을 또 공부하는데도 이런 이제 자기 스스로에 대한 마인드 컨트롤 할 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한 적이 있었어요. 한 번은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교양 과목 중에서 생화학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어떤 생화 과정을 다 외우는 과정이 있었는데 우리 같은 제과 친구들 말도 안 돼라는 말을 아주 그냥 입으로 항상 이어갔어요. 이걸 어떻게 외워? 게다가 시험을 보는데 그걸 다, 그러니까 그 생화 과정을 전부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속으로 이런 생각했어요. 아니야, 할 수 있어. 아니 뭐 이거 뭐 그냥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뭐. 그냥 스토리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한번 여기다가 이걸 소설로 만들어 볼까? 그렇게 하면 나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로 그 생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었어요. 근데 정말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물론 이제 우연히 그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마인드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할 수 있어. 기억력이 좋아. 그러니까 이렇게 좀 스스로 세뇌하는 거죠. 이게 아마 공부라든가 모든 일에서도 다 영향을 많이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어갈게요. 우리는 종종 속으로 이런 질문을 던진다. 지난번에 갔던 그 근사한 식당의 이름이 뭐였더라? 예전에 본 그 영화 제목이 뭐였지? 그 즉시 당신의 머리는 일을 시작하고 답을 찾아내 제시한다. 두뇌는 당신이 던지는 모든 질문에 대답을 찾도록 되어 있다. 작년 여름에 읽은 그 책 제목이 뭐였지? 그러면 우리의 두뇌는 답을 찾아낸다. 두뇌는 또 다른 질문에도 답을 찾아내려 애쓴다. 난 왜 이렇게 못났지? 나는 왜 실패자이지? 나는 왜 잘하는 게 하나도 없지? 왜 항상 일이 잘못되는 거지? 이것은 당신 자신에게 그 질문이 진실인 이유를 입증하라고 말하는 셈이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그런 질문에 대답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내가 손대는 일은 왜 항상 엉망이 되지? 하고 물으면 마음은 그 이유에 대한 답을 찾는다. 나는 왜 패배자일까? 라고 물으면 당신의 마음은 부정적인 내용을 담은 대답을 찾아낸다. 자신감과 자존감을 높이려면 마음에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그러면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답을 찾게 된다. 그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단지 위 문장을 살짝 바꾸기만 하면 된다. 가령 나는 왜 패배자일까?를 어떻게 하면 패배자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로 대체하는 것이다. 그러면 당신의 뛰어난 두뇌는 그 답을 찾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 왜 나는 늘 혼자일까? 라고 질문하면 당신의 마음은 아무도 날 좋아하지 않으니까 라고 대답할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진정한 친구를 찾을 수 있을까? 라고 물으면 마음이 맞는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내가 관심이 있는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해보자. 같은 대답을 해준다. 또한 나는 왜 뚱뚱할까? 라고 물으면 당신의 마음은 너무 많이 먹으니까 라고 대답할 것이다. 이제 질문을 날씬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로 바꿔라. 그러면 밀가루 음식을 먹지 마 같은 대답이 돌아온다. 당신이 밀가루 음식을 지나치게 좋아한다는 것을 마음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의 마음은 컴퓨터와 같다. 당신이 올바른 질문을 던지면 올바른 대답을 제시한다. 또한 구체적인 질문을 할수록 더욱 유익한 대답이 돌아온다. 다음에 제시하는 예처럼 부정적인 진술을 긍정적이고 구체적인 진술로 바꿔라. 나는 왜 항상 돈이 부족할까? 화살표. 월급이 더 많은 일자리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화살표. 돈을 더 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화살표. 어떻게 하면 자신감과 자존감을 높일 수 있을까? 화살표. 내가 타고난 재능과 능력은 무엇일까? 화살표. 내가 정말로 잘하는 것은 무엇일까? 자신감을 얻고 싶다면 자신감 있는 질문을 하라.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면 나은 질문을 하라. 왜를 어떻게 하면?으로 바꿔서 질문하면 삶이 180도 달라진다. 작고 간단한 변화지만 당신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게 크다. 또 다른 방법으로 당신 자신이나 타인으로부터 비판의 목소리가 들려올 때 그 근거가 뭐지? 혹은 당신이 의견을 제시해 준 것은 고맙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라는 말로 응수하는 것이 있다. 비판과 싸울 필요 없이 그냥 그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된다. 비판하는 사람이 당신 자신이라면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이런 의견이 나온 근거가 뭐지? 누가 내게 그렇다고 말해줬나? 내게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과연 나에 대해 제대로 아는 걸까? 내가 그걸 믿을 필요가 있을까? 물론 답은 없다이다. 당신은 두뇌가 훌륭하고 선택권도 갖고 있다. 당신은 스스로 형편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찾아내기 위해 혹은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해 두뇌를 사용할 수 있다. 항상 후자를 선택하라. 그러면 10중 8구 자신감이 자라나기 시작할 것이다. 이런 방법도 생각해보자. 내면에서 나오는 비판의 목소리를 미키마우스, 월레스와 그로밋 같은 캐릭터들의 목소리로 바꾸고 마음껏 비웃어라. 내면의 목소리를 우스꽝스러운 것으로 바꾸면 그 영향력도 줄어든다. 또한 비판의 목소리를 마음속의 라디오라 생각하고 그 볼륨을 줄여 조용하게 만들 수도 있다. 더 간단한 방법도 있다. 내면에서 들려오는 비판의 목소리에 대고 당장 닥쳐! 라고 말하라. 가끔은 이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다. 언젠가 수영장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을 때였다. 한 어린 소년이 수영장 물 밖으로 나오자마자 지켜보고 있던 할머니가 말했다. 몸을 제대로 닦지도 않았구나. 감기에 걸리겠다. 점심 먹고 바로 물에 들어간 건 잘못이야. 다리에 쥐가 날 수도 있어. 그리고 모르는 사람과 말하면 안 돼. 아이는 평소 그런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모양인지 할머니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다. 할머니 그만하세요. 소녀는 겨우 6살쯤밖에 안 되어 보였지만 자신을 향한 불필요한 꾸짖음과 비판을 막는 법을 이미 터득하고 있었다. 그 상황을 보고 있던 나와 친구는 웃음을 터뜨렸지만 나는 소년이 아주 멋진 말을 했다고 생각했다. 당신도 내면의 목소리에 그렇게 말하라. 그만해! 닥쳐! 긍정적인 말만 해! 자존감을 키우기 위해서는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뿐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느냐 혹은 무엇을 그만두느냐도 중요하다. 자기 비판의 목소리를 막으면 자신감과 자존감이 자라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스스로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당신의 행동 자체가 아니라 당신이 늘 스스로에게 던지는 비판과 자책 때문이다. 당신은 생각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그것을 긍정적인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면접장에 들어갈 때, 일자리를 구하러 갈 때, 혹은 데이트를 신청할 때 머릿속에 최후의 심판을 고하는 불길한 음악이 들린다면 그것을 영화 로키에 나오는 강한 주제곡으로 바꿔라. 진취적이고 용기를 북돋을 수 있는 음악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좋다.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고 정신 상태를 고무하는 것은 음악의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이다. 몇 년 전 내 치료용 비디오 판매와 관련 기사 게재에 관심이 있는 어느 메이저급 잡지사 관계자를 만나게 되었다. 나는 약속 장소로 가는 내내 신데렐라에서 생쥐가 부르던 노래를 흥얼거렸다. 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정말 정말로 할 수 있다고.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에 마음을 집중하고 원치 않는 상황은 마음에서 지우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당신의 마음은 서로 어긋나는 생각을 동시에 할 수 없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면 할 수 없는 것에는 집중하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마음속에 성공을 그리는 동안에는 실패를 상상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조금 불안하거나 초조할 때 휘파람을 부는 것이다. 이는 의도적으로 뇌에 다른 신호를 보내는 한 방법이다. 군인들은 고된 훈련을 할 때 일부러 힘차게 노래를 부른다. 나는 주사를 맞을 때마다 머릿속으로 즐거운 노래를 흥얼거린다. 그러면 신경이 다른 데로 분산되어 주사를 맞고 있다는 것조차 느끼지 못할 때가 많다. 강하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노래를 찾아라. 자, 여기가 지금 115페이지입니다. 일단 이 책의 소개는 제가 지난번하고 오늘
이틀에 걸쳐서 이렇게 해드릴 건데, 이게 사실 좀 전체 챕터가 스텝 10까지라서 좀 많아요. 근데 하지만 하나하나가 다 읽으면서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지는 하나의 프로젝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 책에서 그래도 이제 딱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저 뒤에 가면 스텝 10에서 그러니까 341부터 355페이지까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15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거 다 읽진 않을 거고, 여기 이제 자신감을 높이기 위한 10가지 해서 딱 한 줄 한 줄씩 중간중간에 이렇게 선언적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만 읽어드리고 정리를 해드릴게요. 물론 여러분이 이 책을 뭐 도서관에서 읽던 아니면 사서 읽던 한 번 정도는 다 꼼꼼하게 읽어보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제 이 마리사 피어가 자신감을 높이기 위한 10가지로 무슨 말을 했는가 한번 들어볼게요. 첫째, 자신을 사랑하라. 당신 자신을 사랑해야 다른 사람도 당신을 좋아하게 된다. 두 번째인데, 완벽해지려고 애쓰지 마라. 좋아하는 일을 하라.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라. 베풀어라. 칭찬을 늘리고 비판을 줄여라. 괄호 열고 특히 자기 자신에 대해 괄호 닫고. 상처와 감정을 가급적 빨리 표현하라. 어떤 상황에서든 좋은 점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라. 나는 무엇 할 거야 라는 표현을 사용하라. 날마다 세로토닌 증가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먹어라. 날마다 신체 접촉을 하라. 적절한 성생활을 유지하라. 그래서 이제 마리사 피어가 아마 자기 자신의 삶도 있지만 수많은 사람과 상담을 하면서 딱 압축한 10가지가 아니었을까, 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아마 지금 제가 읽어드렸고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읽기가 편안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례들이 있어요. 간접적으로 이렇게 배워갈 수도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자기를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소개하는 책마다 참 좋은 책이에요 이런 말을 그냥 뭐 당연히 하는 것처럼 들릴 텐데 그렇죠. 모든 책에 그 사람에게 참 많은 영양분을 주는 이제 그런 것과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이 이 책을 접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자, 오늘 청취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은은한 책방의 방지기 닥터 실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